한국이 세계 4위라고요? 저는 그 과장을 바로잡으러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BBC 기자로서 저는 한국의 실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70년 전 잿더미였던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를 넘어섰다는 말, 저에게는 미화된 통계로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폭로할 준비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첫날부터 제 오만은 무너졌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에 1100 수준을 깎아내는 반도체 미세 공정, 약속 시간 1초도 어기지 않는 방산 엔지니어들의 태도, 완벽을 위해 28번을 다시 찍는 드라마 제작팀의 집념. 그리고 저를 완전히 침묵하게 만든 한 문장. 한국 엔지니어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우린 그저 어제보다 나아지려는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허상을 찾아온 내가 본 것은 허상이 아니라 세계가 두려워하는 진짜 한국의 실력이라는 것을. 잠깐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임스 핸더슨입니다. BBC 국제부 선임 기자로 15년간 유럽과 미국의 패권 구조를 분석해왔습니다. 2025년 1월 3일 아침 런던 본사 회의실에서 국제전략연구소의 보고서를 펼쳤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종합국력 4위. 그 문장은 제 20년 경력을 정면으로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동료 기자들은 흥분했지만 저는 냉소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여전히 19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의 이미지로 남아있었습니다. 작은 반도 국가가 영국, 프랑스,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옥스퍼드 출신 국제정치학자 데이비드 교수가 보고서를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중국 의존도가 높고 K-팝은 일시적 유행이며 방산 수출은 저가 덤핑 전략일 뿐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진짜 강대국은 문화적 깊이와 역사적 영향력으로 정의된다는 그의 주장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강대국이란 로마 제국의 후예들, 대영 제국의 유산을 이어받은 나라들, 최소한 수백 년의 제국 역사를 가진 국가들이어야 했습니다. 한국처럼 70년 전까지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그 자리에 오른다는 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편집장 마이클은 제게 직접 현장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4위는 통계적 착시이며 제가 그것을 증명하고 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히드로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데이비드 교수의 마지막 평가를 되새겼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을 들여다보면 서구의 모방에 불과하다는 분석, 한국 역시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을 보며 한 가지 의문이 스쳤습니다. 정말 만약에 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그 생각은 곧 사라졌습니다. 제 15년 경력과 서구 학계의 오랜 분석 틀이 틀릴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냉정하게 해부하고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딘 순간 저는 제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은 거대했지만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움직였지만 부딪힘도 고함도 밀어내는 손길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줄을 섰고 안내방송이 없어도 동선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아시아 공항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방콕의 혼잡함도 뉴델리의 소란도 마닐라의 무질서함도 여기엔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이야 국가의 얼굴이니 당연히 관리되겠지. 하지만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제 눈은 계속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기다렸고 짐을 끄는 사람들은 뒤에서 오는 이들을 위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켰습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안내판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움직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도 이런 광경은 보기 힘들었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은 더 말할 것도 없었죠. 저는 제 노트에 첫 번째 메모를 남겼습니다. 질서가 인위적이지 않다. 자발적이다. 공항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을 때 충격은 더 커졌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도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먼저 온 사람부터 차례대로 탑승했고 누군가 짐이 많으면 뒤에 있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도왔습니다. 저는 한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배려가 당연한 건가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여기선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먼저라오. 그 말은 제게 작은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법이나 규제 때문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 속에 자리 잡은 일상의 규범이었습니다. 저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데이비드 교수는 한국을 서구의 모방이라고 했지만 이 조용한 질서는 서구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규칙으로 질서를 만들지만 한국에서는 배려로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서는 동시에 저항이 일었습니다. 아직 공항과 버스 정류장만 본 것뿐이야. 도심으로 들어가면 달라질 거야. 모든 나라가 외국인에게 보이는 부분은 관리하니까. 저는 여전히 제 확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과장이고 사위는 통계적 착시며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라는 확신 말입니다. 하지만 호텔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본 풍경은 제 확신을 또다시 흔들었습니다. 도로는 정돈되어 있었고 신호를 어기는 차량이 없었으며 보행자들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 횡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규범들이 모여 도시 전체가 숨쉬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시스템일까? 질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제 안의 편견과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취재 이틀째, 저는 경기도 소재 반도체 연구단지로 향했습니다. 이곳이 한국이 세계 4위에 오른 핵심 동력이라는 평가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데이비드 교수의 지적, 기술력보다는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한다는 서구 학계의 분석. 저는 그 증거를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검소했습니다. 하지만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숨소리까지 긴장되는 정밀함이 흘렀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본 엔지니어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설명을 길게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끝으로 말했습니다. 3나노 공정 클린룸에 들어갔을 때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장비들이 미세한 진동도 없이 작동했고 모니터에는 수천 개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흘렀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 공정에서는 단 하나의 먼지 입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0.001mm 오차도 제품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긴장감은 제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꽤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것 아닌가요? 엔지니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자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능이 증명해 줍니다. 그 짧은 문장에서 저는 한국 기술 문화의 본질을 느꼈습니다. 말보다 결과를 신뢰하는 문화. 과정보다 성과로 평가받는 시스템. 오후에는 방산 시험장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장비가 움직이며 진동을 일으켰지만 현장 분위기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시험 발사를 참관했는데 담당관은 말했습니다. 우린 약속한 납기, 약속한 품질을 지킨 것뿐입니다. 폴란드가 저희를 선택한 이유는 가격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저는 속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가격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담당관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독일제와 비교하면 30% 저렴하지만 납기는 절반이고 유지보수 비용은 40% 낮습니다. 가격만 보면 저가 전략처럼 보이지만 총 소유 비용으로 계산하면 오히려 우리가 비쌉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선택받는 이유는 약속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저가 덤핑이 아니라 효율성의 승리였습니다. 저녁에는 문화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드라마 촬영 현장이었는데 창작자들은 과장된 몸짓 없이 눈빛과 짧은 단어들만으로 조율했습니다. 한 장면을 28번 재촬영했지만 누구도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PD는 말했습니다. 완벽할 때까지 반복합니다. 시청자들은 거짓을 압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국은 말보다 결과를 더 신뢰하는 나라라는 것.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확신에 균열이 생겼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했습니다. 취재 사흘째 저녁, 저는 런던 본사와의 화상회의에 참여했습니다. 편집장과 데이비드 교수, 그리고 몇몇 유럽 연구소 학자들이 접속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현장에서 본 한국은 생각보다 정교합니다. 반도체 기술은 예상 이상이고 방산 경쟁력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옵니다. 데이비드 교수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제임스, 그건 샘플의 오류입니다. 당신이 본 건 한국이 외국 기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부분일 뿐입니다. 실제 한국 경제는 재벌 독과점 구조로 취약하고 청년 실업률은 심각하며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런 나라가 지속 가능한 강대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반론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제가 방문한 곳은 무작위로 선정한 곳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현장에서 일관된 패턴을 봤습니다. 조용한 정밀함, 약속 이행에 대한 집착, 완벽을 향한 반복. 이게 우연일 수는 없습니다. 케임브리지 출신의 경제학자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정부 주도 산업 정책의 결과입니다. 시장 경제 원리가 아니라 국가 개입으로 만들어진 인위적 성장이죠. 이런 모델은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일본이 그랬고 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 한국의 반도체 라인을 직접 방문한 분은 계십니까? 방산 시험장을 본 분은요? 문화 콘텐츠 제작 과정을 참관한 분은요? 화면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교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 방문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한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 인구 구조의 급격한 노령화, 북한 리스크. 이런 구조적 문제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전통적 강대국 지표로만 한국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영토, 병력, 인구, 자원. 그러나 제가 본 한국은 그런 척도와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축적된 기술, 질서정연한 시스템, 배려 기반의 사회적 효율성. 이런 것들은 전통적 지표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의 사회학자가 말했습니다. K-팝과 K-드라마는 일시적 트렌드입니다. 문화적 영향력은 수백 년 축적된 것이어야 진짜입니다. 프랑스의 와인, 이탈리아의 오페라, 영국의 문학처럼 말입니다. 한국 문화는 그런 깊이가 없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톱10에 한국 드라마가 6개나 올라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 현상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데이비드 교수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임스, 당신은 현장의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기자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말해야 합니다. 한국의 사위는 과대평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본 것이 진실일까 아니면 그들의 분석이 옳을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확신이 아니라 불안에서 나온다는 것. 한국의 급격한 부상을 설명할 준비가 안 된 이들의 방어적 언어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화상회의 다음 날 저는 다시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비드 교수의 주장을 반박할 명확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더 깊숙이 들어가 실제 생산 라인을 관찰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테스트 장비가 미세한 오차를 감지했습니다. 경고음이 울렸고 모니터에 빨간 신호가 떴습니다. 그 순간 누구의 지시도 없이 모든 팀원이 즉각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른 한 명은 장비를 점검하고 또 다른 이는 백업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매뉴얼을 펼치는 사람도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몸에 새겨진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문제는 3분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데이터가 수정되었고 공정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무도 다투지 않고 누구도 지시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팀장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우린 서로를 믿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문장은 영국식 분석 기준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신뢰 기반의 효율성. 신뢰라는 감정은 종종 국가 경쟁력 분석에서 제외됩니다. 측정하기 어렵고 수치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것이 기술과 산업의 움직임을 지탱하는 핵심 축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다시 방문한 방산 현장에서도 같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납품 전 최종 검수 과정을 지켜봤는데 검수관은 제품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지며 확인했습니다. 기계 검사로는 부족한가요? 제 질문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계는 수치를 봅니다. 하지만 사람은 느낌을 압니다. 우리 손으로 만진 제품이 전장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지킵니다. 그 말에서 저는 한국 방산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책임감의 수출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호주가 노르웨이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가격도 성능도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문화 책임을 다하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문화 콘텐츠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편집실이었습니다. 편집자는 한 장면을 100여 번 되감으며 봤습니다. 배우의 눈빛 하나 손짓 하나를 수십 번 확인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는 제 질문에 그는 답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느낍니다. 0.1초의 어색함도 몰입을 깹니다. 그날 저는 모든 현장을 다시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운 좋게 강대국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쌓아 강대국이 된 나라였습니다. 반도체든 방산이든 문화든 모든 영역에서 같은 철학이 흘렀습니다. 어제보다 나아지려는 노력, 완벽을 향한 집착, 약속을 지키는 문화. 서구 학자들의 분석은 이 조용한 축적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큰 숫자만 봤습니다. GDP, 인구, 군사비. 하지만 한국의 힘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 조용함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취재 마지막 날 저는 다시 반도체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신입 엔지니어들의 교육 현장을 참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의실에는 25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고 한 선배 엔지니어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파워포인트도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화이트보드에 공정도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칩 하나가 자율주행차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의료 장비의 정확성을 좌우합니다. 누군가의 일상을, 누군가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을 추구합니다. 완벽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저는 한 신입 엔지니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반복하고 검증하나요? 이미 충분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어제보다 나아지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문장은 평범했습니다. 화려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태도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보다 나아지려는 노력. 그것이 한국의 기술을, 한국의 산업을, 한국의 문화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질서, 버스 정류장에서 목격한 배려, 연구실에서 본 정밀함, 방산 현장에서 확인한 책임감, 문화 콘텐츠 제작자들의 완벽주의.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어제보다 나아지려는 정신. 대한민국은 천재 한 명이 만드는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성실함이 만드는 성장이었습니다. 한두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성실한 시민들이 만드는 국가였습니다. 이것이 서구 학자들이 놓친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웅을 찾았지만 한국에는 영웅이 아니라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적어둔 메모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엔 단서에 불과했던 것들이 이제는 명백한 증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말없이 성장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성장은 어느 순간 거대한 도약으로 바뀝니다. 저는 솔직히 존경을 느꼈습니다. BBC 기자로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지만 이 나라에 축적된 힘 앞에서 감탄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제가 배운 분석 틀이 한 주 만에 무너졌습니다. 서구 중심의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각각의 불빛 뒤에는 어제보다 나아지려는 누군가의 노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 이 나라를 세계 4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노트의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국가는 들리지 않는 속도로 전진하고 있다. 출국 당일 아침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섰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 전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도착 첫날에는 낯설었던 그 질서가 이제는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아니, 자연스러운 것을 넘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히 줄을 섰습니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에게 누군가 자연스럽게 순서를 양보했습니다. 짐이 많은 노인을 젊은이가 도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안내방송이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움직였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배려의 규율이 한국의 전 영역을 움직이는 기초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단순히 공항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것이 관리의 결과가 아니라 문화의 표현이라는 것을. 반도체 공장에서 본 팀워크, 방산 현장에서 확인한 책임감, 문화 콘텐츠 제작자들의 완벽주의. 모든 것의 뿌리가 여기 있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일상의 규범. 불편하지 않게 하려는 작은 노력들. 그것이 쌓여 기술이 되고 산업이 되고 문화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을 가능하게 만든 문화적 토대였습니다. 신뢰, 배려, 책임감, 완벽주의. 이런 가치들이 사회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고 그것이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처음 내 눈에 보였던 것들이 정답이었구나. 일주일 전 저는 이 광경을 보고 의심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것 아닐까,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출이 아닐까. 하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연출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것을. 출국장으로 향하며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을 오해했던 제 자신이, 서구 중심의 편견에 갇혀있던 제 시각이 부끄러웠습니다. 데이비드 교수와 동료 학자들이 한국을 과대평가라고 단정했을 때 저도 그들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과대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보딩 게이트 앞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공항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바닥, 정돈된 안내판, 친절한 직원들. 그러나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서로에게 작은 공간을 남겨주는 사람들. 이들이 만드는 조용한 질서가 한국을 세계 4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노트의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 국가는 들리지 않는 속도로 전진하고 있다. 출국 당일 아침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섰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 전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도착 첫날에는 낯설었던 그 질서가 이제는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아니, 자연스러운 것을 넘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히 줄을 섰습니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에게 누군가 자연스럽게 순서를 양보했습니다. 짐이 많은 노인을 젊은이가 도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안내방송이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움직였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배려의 규율이 한국의 전 영역을 움직이는 기초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단순히 공항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이것이 관리의 결과가 아니라 문화의 표현이라는 것을. 반도체 공장에서 본 팀워크, 방산 현장에서 확인한 책임감, 문화 콘텐츠 제작자들의 완벽주의. 모든 것의 뿌리가 여기 있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일상의 규범. 불편하지 않게 하려는 작은 노력들. 그것이 쌓여 기술이 되고 산업이 되고 문화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쟁력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을 가능하게 만든 문화적 토대였습니다. 신뢰, 배려, 책임감, 완벽주의. 이런 가치들이 사회 전체에 스며들어 있었고 그것이 모든 산업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처음 내 눈에 보였던 것들이 정답이었구나. 일주일 전 저는 이 광경을 보고 의심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것 아닐까,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출이 아닐까. 하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연출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것을. 출국장으로 향하며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을 오해했던 제 자신이, 서구 중심의 편견에 갇혀있던 제 시각이 부끄러웠습니다. 데이비드 교수와 동료 학자들이 한국을 과대평가라고 단정했을 때 저도 그들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과대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보딩 게이트 앞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공항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바닥, 정돈된 안내판, 친절한 직원들. 그러나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서로에게 작은 공간을 남겨주는 사람들. 이들이 만드는 조용한 질서가 한국을 세계 4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이 조용한 강대국을 있는 그대로 세계에 전하겠다고. 편견 없이 정직하게 제가 본 그대로 말하겠다고. 런던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데이비드 교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우리 모두가 틀렸다고 말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한반도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마치 정교한 회로 기판처럼 질서정연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저는 가장 먼저 떠올린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냥 어제보다 나아지려는 것뿐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한국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열쇠였습니다. 한국은 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취했습니다. 한국은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진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반도체에서, 방산에서, 문화 콘텐츠에서 일관되게 흘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기사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조용한 강대국, 한국의 진짜 힘.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4위 강대국이 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된다. 15년간 BBC 기자로 일하며 저는 수많은 국가를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중국의 경제력, 유럽의 문화력. 그러나 한국에서 본 것은 그 어떤 카테고리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국력이었습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의 성실함이 쌓여 만들어진 힘. 어제보다 나아지려는 수천만 명의 노력이 모여 만들어진 국가. 데이비드 교수는 한국을 과대평가라고 했습니다. 케임브리지 학자는 인위적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소르본 교수는 일시적 트렌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한국은 과대평가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인위적 성장이 아니라 문화 기반 성장이었습니다. 일시적 트렌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런던 편집국에 도착하는 즉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한국의 강대국 도약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가 측정하는 전통적 지표로는 포착되지 않습니다. 신뢰, 배려, 책임감, 완벽주의. 이런 가치들이 기술이 되고 산업이 되고 국력이 됩니다. BBC 기자로서 저는 이제 제 역할을 분명히 압니다. 한국의 현실을 세계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 서구 중심의 편견을 깨는 것. 새로운 강대국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제가 이번 취재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올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세계의 중심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 사실을 배워야 할 차례입니다. 영토가 아니라 기술로, 자원이 아니라 문화로, 인구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단단하게 남은 한 문장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내일을 세계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직접 목격한 진실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전진하는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제임스 핸더슨입니다. BBC 국제부 선임 기자로 15년간 유럽과 미국의 패권 구조를 분석해왔습니다. 2025년 1월 3일 아침 런던 본사 회의실에서 국제전략연구소의 보고서를 펼쳤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종합국력 4위. 그 문장은 제 20년 경력을 정면으로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동료 기자들은 흥분했지만 저는 냉소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여전히 19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의 이미지로 남아있었습니다. 작은 반도 국가가 영국, 프랑스,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옥스퍼드 출신 국제정치학자 데이비드 교수가 보고서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K-팝은 10대들의 일시적 유행에 불과하며 방산 수출은 가격을 깎아 시장을 교란하는 저가 덤핑 전략일 뿐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진짜 강대국은 문화적 깊이와 역사적 영향력으로 정의된다는 그의 주장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강대국이란 로마 제국의 후예들, 대영 제국의 유산을 이어받은 나라들, 최소한 수백 년의 제국 역사를 가진 국가들이어야 했습니다. 한국처럼 70년 전까지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 1950년대에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그 자리에 오른다는 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낡은 서울의 흑백 사진들, IMF 구제금융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의 장면들이 선명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단 30년 만에 영국을 위협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더 냉소적으로 변했습니다. 케임브리지 출신의 경제 전문 기자는 한국 경제가 재벌 중심의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했고, 파리 특파원 출신 선배는 한국 문화가 일본 문화의 아류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 하나하나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서구 언론과 학계의 정통 분석이었고, 저 역시 그 틀 안에서 성장한 기자였습니다. 편집장 마이클은 제게 직접 현장을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위는 통계적 착시이며 제가 그것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출장 승인서를 받아들고 나오면서 저는 이번 취재가 제 경력에 또 하나의 탄탄한 분석 기사를 더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히드로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데이비드 교수의 마지막 평가를 되새겼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을 들여다보면 서구의 모방에 불과하다는 분석, 한국 역시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저는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중국 의존도를 확인하고 방산업체의 가격 구조를 분석하고 문화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검증할 것이었습니다. 모든 계획은 한국의 허상을 밝혀내는 방향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을 보며 한 가지 의문이 스쳤습니다. 만약에 제가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그 생각은 곧 사라졌습니다. 제 15년 경력과 서구 학계의 오랜 분석 틀이 틀릴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냉정하게 해부하고 과대평가된 신화를 무너뜨리고 BBC 특유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진실을 밝혀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실망만을 안겨줄 것이라고 말입니다.